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를 놓쳐 노총각으로 살 뻔했다가 늦은 나이 결혼에 성공했던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인물도 재력도 집안도 그저 그런 남자로 평범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누군가의 결혼 상대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취직할 무렵 어머니의 투병에 쓴 병원비 때문에 벌어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죠. 거기다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여러모로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긴 투병 생활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일도 나가실 만큼 건강해지셨지만 저는 홍기를 훌쩍 넘긴 40대 중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변에서 괜찮다는 사람들도 소개받아봤지만 번번이 퇴짜 맞기 일수라 손도 안 본 지 꽤 됐지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께서 상심이 크셨어요. 제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본인이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걸 누구 탓을 하나요? 어머니께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픈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연애도 결혼도 내 인생엔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경력직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자마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경미라고 합니다. 지난 회사에서 3년간 같은 직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시작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빨리 배워서 성장하여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통 그 나이 친구들과 다르게 굉장히 어른스럽고 똑 부러진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뛰어나게 예쁜 미모라고 할 순 없지만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자꾸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감정이라 설렜다기보다는 혼란스러움에 가까웠고요. 팀장님, 최 대리님한테 관심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관심이라니. 에이, 맞는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계속 은근슬쩍 최 대리님 힐끔거리시는 거 티 나는데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지 말고 최 대리님이랑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요? 마침 우리 팀의 미호는 과장님이랑 최 대리님밖에 없는데. 김 과장, 입사하자마자 사퇴서 받고 싶어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최 대리랑 내가 나이가 몇 살 차인데 나 같은 아저씨한테 붙여. 괜히 헛소리해서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응? 회사에는 그렇게 짓궂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친구라 장난조로 넘어갔지만 실제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직원과 저는 딱 12살, 띠동갑으로 그런 사람을 넘본다는 건 언감생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괜히 이상한 상사라는 이미지 박히고 싶지 않아 일부러 눈도 마주치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직원이 자꾸 저를 좀 챙기는 거예요. 팀장님, 오늘은 커피 안 드신 것 같길래 제가 타왔어요. 고마워. 아침부터 일이 바빠서 커피 마실 시간도 없었는데. 보니까 매일 아침 오자마자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 드시는 게 팀장님 루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 이거 참 민망하네. 괜찮으시면 앞으로 팀장님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내가 충분히 타 마실 수도 있는데. 우리 팀에서 미혼인 사람은 저랑 팀장님 뿐이라면서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 또래 사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결혼을 그렇게 빨리 했나 싶기도 하고. 팀장님 같은 분이 아직도 혼자시라는 것도 놀랍고요. 그랬어? 괜히 듣기 좋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 이거 빈말 아니에요. 아부 떠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관심 있는 여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유부남도 임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가벼운 호의에도 쉽게 호감을 갖게 되는 법이었어요. 거기다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제 마음이 나만하겠나요? 거봐, 내가 딱 최 대리님, 팀장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래도. 아니요, 팀장님.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수집한 정보거든요. 최 대리님 이상형이 아빠 같고 오빠 같이 든든한 사람이래요. 나이 차이는 위로 몇 살이든 상관없다던데요. 그거야. 그냥 하는 말이겠지. 미혼에 결혼 생각까지 있는 여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때는요, 자기 이상형은 정확히 전달해요. 소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 말했다가 머리 벗겨진 배불뚝이 아저씨 소개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가? 거기다 팀장님은 머리도 안 벗겨지고 배불뚝이 아저씨도 아닌데 완전 땡큐지. 팀장님, 은근 동안이고 이참에 솔로 탈출해 봅시다. 사랑에 빠진 후 양쪽의 마음이 맞으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마치 온 세상이 두 사람을 밀어주기라도 하는 듯이요. 이상하게 함께 있게 되는 날이 잦고 취향이 같다거나 웃음 코드가 맞아서 웃을 일이 많다거나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관계가 단순 직장 상사와 부하, 그 이상으로 진전되는 게 상상되지 않았어요. 그쪽은 단순 호의였을 뿐인데 저만 호감으로 생각해 직진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을 넘긴 회의를 끝내고 나오자 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아침에 어머니께서 회사로 도시락을 가져다 준다고 했던 것이 생각났죠. 그래서 불이 나게 로비로 내려갔는데 로비에 있는 테이블 한쪽에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본 겁니다. 팀장님, 회의 끝나셨어요? 최 대리가 여긴 어떻게? 아까 밥 먹고 오는데 로비에 팀장님 어머님 와 계신다는 연락 받아서요. 팀장님 회의 길어지실 것 같아서 직접 말씀드리려고 내려와 있었어요. 고마워. 내가 어머니 온다는 걸 깜빡하고. 엄마, 미안해. 오늘 회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엄마가 도시락 가지고 온다는 것도 잊었네. 아유, 괜찮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보온 도시락에 싸왔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야? 가져가서 먹을게. 밖에서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왔어? 멸치조림 맛있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할 땐 언제고?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멸치조림 싸오셨어요? 우와,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저 3년 전인가 남해에 갔을 때 먹어본 적 있거든요.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저는 멸치가 그렇게 큰 줄도 몰랐잖아요. 어머, 좋아해요? 그럼 이거 그냥 아가씨 집에 가서 먹어요. 원호 너는 그냥 계란이랑 김치에 먹어라. 조림은 집에 와서 먹고. 아니에요. 그냥 저 좋아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팀장님 도시락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회의하고 나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양심 없이 어떻게 도시락을 뺏어 먹어요? 괜찮아. 가져가서 먹어. 우리 엄마 고향이 남해거든. 그래서 멸치조림 참 맛있게 잘해. 이거 보통 기회 아니라고. 하지만 젊은 아가씨가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는 기분이 좋네.
맛있게 먹고 입맛에 맞으면 원호 통해서 꼭 말해줘요. 가진 재주가 이것뿐이라 원 없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덕분에 오늘 기다리는 거 지루하지도 않았고. 그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가 건넨 조림 반찬통을 건네받았고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모습에서 결코 가져선 안 될 강한 욕심이 생겼어요. 저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다음날 그 여직원은 멸치 쌈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어머니 선물과 함께 깨끗하게 씻은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 점점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부터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웃음이 나오면 웃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랬죠. 팀 프로젝트에 그 직원이 합류하게 되면서 함께 야근하는 시간도 생기고 호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던 그 직원이 퇴근 시간 무렵 제게 다가왔지요. 팀장님, 저 오늘 술 한 잔만 사주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실은 집안일이 좀 있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 그러지 뭐. 퇴근 후에 로비에서 만나. 여자 앞에서는 집안일이라고 하니 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설레서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회식이 아니고서야 근무 시간 외에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술자리를 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이자카야에 가서 맥주를 여러 잔 했어요. 듣자 하니 여자의 집에는 문제가 되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친정 부모의 재산에 손을 대놓고 또 돈을 달라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외아들이라 그런 형제를 가진 고충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저도 어머니 일로 마음고생을 한지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죠. 그렇게 술이 한 잔, 두 잔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술이 웬 수지요.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정신 차렸을 때는 웬 모텔방이었고 저는 제 옆에 누워있는 그 여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확인해보고 말 것도 없이 저나 여자나 옷이라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였어요. 얼핏 분위기에 취해 함께 모텔에 들어왔다는 것이 기억났고 머리가 맑아지자 죽고 싶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겁도 나고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최악의 경우 퇴사도 각오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직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모텔을 빠져나왔고 주말을 보내는 동안 지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자니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연락을 기다리자니 연락이 오는 건 없었거든요. 결국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그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식은땀으로 등이 다 젖는 것 같았죠. 뭐라고 입을 열어야 하나 싶던 찰나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그 직원이었죠. 실수였다고 사과하시게요? 그게... 저는 실수 아니었는데. 어? 팀장님도 실수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팀장님이 저한테 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 대리, 그게... 저는 팀장님 좋아요. 리더십 있으면서도 부하 직원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서 좋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배려하시는 면도 좋고요. 최 대리... 저랑 결혼하실래요? 뭐? 저는 그 여자의 말에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만한 소리는 회의실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한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빽 하고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요. 저는 제 소망이 너무 큰 나머지 제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당장 책임지셔라 그런 말 할 정도로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결혼 급하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못하면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결혼에 노력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하자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정도면 생활력도 책임감도 강해서 전 좋아요. 그 직원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빈말이 아님을 알았죠. 그러니 저도 진지하게 대해야 했어요. 저를 생활력과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누구에게나 배려심을 보이는 마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요. 저기 최 대리 생각처럼 나 그렇게 결혼하기 적당한 사람 아니야. 내가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면 뻔하지 않겠어? 왜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최 대리가 그걸 어떻게... 지난번에 어머님 오셨을 때 들었어요. 원해서 들은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팀장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아픈 어머니 돌보시느라 청춘 다 보내고 아직 혼자라고. 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하셨네. 전 그 이야기 들으니까 팀장님이 더 멋있어 보이시던데요. 요즘 세상에 자기 결혼도 내팽개치고 아픈 부모 챙기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제 살 길부터 찾기 마련인데. 여자한테는 최악이지 뭐. 최 대리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결혼해도 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최 대리가 싫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최 대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 고생하는 건 원하지 않고. 그건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팀장님도 결혼 필요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병원으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어.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최 대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집에서 독립해서 저도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더 커요. 대단한 사랑 달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결혼이 필요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 직원의 뜻은 생각보다 확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결혼이 필요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될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그 직원에게 대단한 호감이 있었고 그 직원도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제 결혼은 그렇게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원할 때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 제 배우자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처음엔 대단한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이 가능할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제 고민을 들은 사람들은 하늘같이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임마, 너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거 다 이유가 있어.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결혼할 사람 나타나면 운명의 종 같은 거라도 울리는 줄 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혼이 필요해서 하는 결혼이라는 게 좀 걸린다는 거지. 다 결혼이 필요해서 하지 임마. 필요 없으면 연애나 하고 살지 뭐하러 하겠어? 물론 사랑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 하는 거지만 서로 호감 있고 당신이 필요해서 결혼하고 싶다.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어딨냐? 딱 하나만 생각해봐. 너 그 여자랑 내내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겠어? 그럼 좋겠지. 나랑 그렇게 있어주는 여자라면 그럼 해. 진철이 자식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결혼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여자친구랑 사는 기분이라고 불평할 때가 많아. 아무리 좋아도 24시간 붙어있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결혼 그까짓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 아니라고. 늦게 하는 결혼인데다가 여자 쪽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니 고민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결혼 생활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다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거절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주 아찔할 정도로요. 아내는 결혼하고도 자기 커리어를 놓고 싶지 않다며 일도 계속했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거들었죠.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딸도 없는 외아들 하나만 키우셨던 분이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들어온 것 같다고 얼굴이 다 폈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어머니랑 둘이 나갔다 오려는데 당신도 친구라도 만나러 나갔다 와요. 아니 나도 같이 가지 왜? 두 사람 운전기사에 짐꾼 해줄 자신 있는데. 운전기사 짐꾼도 쉬는 날은 있어야지. 안 그럼 고장나잖아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요. 전 오랜만에 어머니랑 오붓한 시간 보낼 테니까. 제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딸처럼 어머니도 챙겼죠. 그러니 저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요. 내 인생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었고 어머니의 죄책감을 덜어준 고마운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내와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이세 문제였어요. 저는 비록 늦은 결혼이었지만 아이가 가지고 싶었죠.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결혼 전부터 한 이야기잖아요. 난 아이 낳아서 키울 자신 없어요. 아무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키워도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난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당연히 아이를 갖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니 그렇지. 당신한테 그런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다면야. 낳기도 내가 다 하고 싶지만 난 그럴 수가 없잖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나는 당신 닮은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나도 당신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지만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아내는 뜻이 확고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확실히 한 이야기이니 이제와 설득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 결혼만 하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는데 결혼에 살다 보니 남들처럼 아이 낳고 키우는 삶도 욕심이 난 것이지요. 게다가 어렵게 얻은 며느리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님께서도 은근히 이세를 바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들 저를 나무라곤 했습니다. 야,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뻔한 거 구제했으면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뭐? 에이씨, 에라이 사기꾼아. 아니, 나도 알아. 그래서 그 뒤로는 말도 못 꺼냈지. 나도 내 욕심인 건 아는데 너희 자식 낳고 사는 거 보니 부럽기도 하고. 남들 부러워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띠동갑 연하 아내 얻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해드려. 근데 네 와이프 나이 정도면 못 나올 것도 아닌데 아예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야? 살짝 떠봤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이 단호해. 그러니 아쉬운 거지. 아쉽기야 하겠지만 어쩌겠어. 나이가 되든 안 되든 낳는 사람 마음이고 너 결혼 전에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했으니 자업자득이지. 친구들 만나 한잔하면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사내답지 못하게 뒤늦게 말 바꾸는 거 참 별로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내를 위하는 일만 하겠다 다시 한번 결심했죠. 그런데 그 결심이 채 사흘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못 보던 애가 있는 거예요. 여보, 누구야? 그게 미안해요. 우리 오빠 아이예요. 오빠 아이? 형님한테 애가 있었어? 그렇대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저는 화도항당해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안방에 들어와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죄 지은 사람처럼 쩔쩔매며 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서 친정집에 애만 맡기고 갔다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애 키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당신하고 상의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 급해서 애부터 데려왔어요. 뭐? 참나. 아예 어떻게 애가 저만큼이나 컸는데 다들 몰랐다는 거야?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나 결혼했단 소식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 마음 약한 거 알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내가 외면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그래서 당신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야? 형님 아이를? 아니면 꼼짝없이 보육원에 보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당신 아이 키우는 거 자신 없다고 했잖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을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애는 오빠 같은 애로 안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아이로 모나지 않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요. 당신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솔직히 모르겠어. 어머니도 계시니 나 혼자만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신한테 정말 면목 없어요. 오빠한테 휘둘리는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으로 독립한 건데 결국 내 문제를 당신한테까지 떠넘긴 것 같아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왜 그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굴어? 사람 마음 아프게. 괜찮아. 일단 고민 좀 해보자. 나도 어머니께 한번 이야기해볼게. 끝까지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제 말이에요. 아내와 대화를 끝내고 나가보니 어느덧 아이는 소파에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방에 들어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다 인연이다. 그냥 품어라. 괜찮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도 아닌데. 저족하고 시족하고 자식처럼 키우는 집 알게 모르게 많어.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남이지만 내 새끼다 생각하고 키우면 내 새끼처럼 큰다더라. 혹시 알아? 쟤 그렇게 품어주면 경미도 아이 생각이 바뀔지. 그러니 일단 품어줘.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본 적 없으니 섣불리 두려움부터 느꼈던 아내가 처조카를 키우면서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건 그거대로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7살 난 딸 아닌 딸이 생겼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머니 조언대로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 생겼다고 생각하니 정도 들더라고요. 부모 없는 애 데려다 입양도 하는데 아내 혈육 데려다 키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계란말이. 계란말이 말고 나물이랑 버섯볶음도 먹어야지. 맛없어. 계란말이. 평소에 아이는 아내에게 고모, 저에게는 고모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이가 자연스레 아내를 엄마라고 불렀고 아내는 또 자연스레 그걸 받아주는 겁니다. 마치 그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이라 바로 잡고 싶다는 건 아니었지만 이성에서 식사 끝나고 물었어요. 세라가 당신한테 엄마라고 하던데? 세라가요? 그랬나? 아까 밥 먹을 때 그러던 걸 당신은 의식도 못한 거야? 그러게, 내가 어느새 세라 엄마가 됐나 봐요. 이래서 정이 무섭다죠.
왜 울고 그래? 7살이면 제 엄마 얼굴도 기억할 텐데 세라가 나한테 엄마라고 했다니 마음이 좀 아파서요. 저는 괜히 말을 꺼냈나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아내가 언젠가 아이를 갖자는 이야기하길 기다렸죠. 그런 날은 오지 않았지만요. 아이는 가끔 아내를 고모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고모부라고 했다가도 아저씨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다가 환경이 자주 바뀌니 혼란스러워 그런 거라며 기다려 달라더라고요. 저는 장가도 늦게 간 만큼 아빠가 되려면 한참 멀었나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마음 다해 키우고 있는데 양육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세라야, 아저씨 아니고 고모부라고 해야지. 아, 맞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세라가 아직 고모부가 어색해서 그렇지 뭐. 세라 지금 입고 있는 예쁜 옷도 고모부가 사준 거고 가지고 싶다고 했던 핑 장난감도 고모부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말 잘 듣고 고모부라고 불러야 돼. 그래, 항상 고모부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배꼽 인사해야 한다고 했지? 고모부, 감사합니다. 핑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옷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던 아내는 생각보다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쓸 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당황하지 않고 꽤 능숙하게 다루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어디서 공부라도 해왔나 보다고 기특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책임감이 강했던 아내는 회사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든 배워서라도 스스로 해내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 아이를 맡게 된 이상 익숙치 않은 육아 역시 남몰래 꾸준히 공부해 왔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아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좋았던 게 어머니가 몰라보게 밝아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조망만한 작은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웃는 일이 늘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잘 웃는 분이셨나, 웃을 때 저런 표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죠. 이게 다 아내 덕분이었으니 제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내가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 들어도 저는 기꺼이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무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아파트 현관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아파트 후문으로 우리 가족이 평소엔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 있는 붕어빵 노점상이 열리는 겨울이면 종종 붕어빵을 사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퇴근길에 다 같이 먹을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어요. 여보! 빨리 좀 가라니까. 이러다, 여보. 저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그 남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가갔고 아내는 뒷걸음질 치며 제 곁으로 붙었죠. 저는 아내를 뒤로 숨기며 물었어요. 당신 뭡니까? 뭔데 내 와이프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남자는 날선 제 목소리에 꽤나 흥미로운 듯한 표정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훑어보고는 피식 웃더라고요. 이번엔 꽤 큰 거 하나 물었나 보네. 뭐요? 야, 최경미, 나 분명히 말했다. 나 그렇게 인내심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놔. 안 그러면 뒷일은 알아서 하시고. 남자는 저는 상대도 하지 않고 아내를 향해 그렇게 빈정대며 멀어져 버렸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멀어지는 남자의 꽁무니만 보다가 황급히 아내에게 몸을 돌렸죠.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군데?
여보. 아내는 남자가 멀어지자 긴장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아 슬퍼하는 모습이라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걸 두고만 봅니까? 당장이라도 뒤쫓아가서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마음에 벌떡 일어서자 아내가 황급히 붙잡더라고요. 오빠 친구예요. 형님 친구라고? 형님 친구가 당신을 왜 찾아? 이래서 결혼하는 거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건데. 오빠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그래놓고 저한테 받으라고 내가 사는 주소랑 죄다 불어버렸으니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겠죠. 뭐야? 진짜 당신 오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낳은 애까지 당신한테 떠넘기고 이제는 돈까지 빌려 그 빚을 떠넘긴단 말이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오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신고하자. 신고요? 아무리 혈족이라지만 이거 선을 넘은 거야. 시집간 여동생한테 뭘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나 둘 겁도 없이 떠넘기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 상식으로 대하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방금 저 사람이 한 짓도 명백히 협박이라고. 나 그냥은 못 넘어가.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2배, 3배로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동안은 아내의 오빠라는 이유로 어렵게 사는 처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참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번번이 선을 넘으며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고작 혈족이라는 이유로 봐줄 순 없었죠.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며 다 식어 빠진 붕어빵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자료 조사에 나섰죠. 다음 날은 반차를 내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 무렵 회사를 나서기 직전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오서방, 그게 다름이 아니라, 아휴, 우리 아들 때문에 자네가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경미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게 문제죠. 아들 신고한다고 했다면서?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형님 친구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는 바람에 세라, 정말 예쁘고 저한텐 딸 같은 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형님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여동생한테 떠넘겼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나도 알아. 그 녀석이 원래 좀 그런 구석이 있어. 우리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부모도 이런데 자네 속이야 오죽하겠어. 근데 오서방, 한 번만 좀 봐주게. 내 자식 허물이야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그런 놈도 자식이라고 자기 동생한테 고소장 받게 된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서 그래. 하지만 장모님, 경미가 정말 너무 힘들어해요. 아시잖아요. 경미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많이 봐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네. 딱 이번 한 번만 더 눈 감아주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엔 내가 호적에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고소할 사람의 부모가 직접 전화해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그 순간 단호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지 않았고 퇴근 후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 상의했죠. 아내는 오랜 고민 끝에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한테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좀 도와줘요. 어떻게 말만 해. 오빠가 그 사람한테 빌린 돈이 2천만 원이래요. 그것만 갚으면 오빠 빚은 다 해결되는 거라니까 그것만 좀 해결해줘요.
당장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일단 해결해주면 매달 몇 %씩 갚는 걸로 할게요. 정말 그래야 당신 마음이 편하겠어? 이미 그 사람은 우리 집 알게 된 이상 돈 받을 때까지 우리 찾아올 거고 질 나쁜 사람이라 괜히 어머님이랑 세라한테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협박죄 같은 걸로 고소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야 그렇겠지.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돈은 내가 내일 당장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바로 보내. 괜히 또 형님한테 보냈다간 다른 데로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보. 아내가 저를 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족이랑 굴레를 영원히 지고 살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아내가 좀 더 모진 사람이었더라면 자기한테 피해주는 가족 따위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눈물에 감춰진 새카만 진실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뒤로 몇 달은 문제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어느새 네 식구가 찍은 사진들로 채워졌죠.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집이 참 좋았어요. 이전에도 제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상이 저를 반겼지만 처자식이 있다는 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이었죠. 비록 자식이 아니라 처조카였지만 이젠 제법 고모부 소리도 입에 붙어서 곧잘 제게 애교도 부리곤 했어요. 고모부,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우와, 세라 완전 똑똑이네. 이러다가 우리 세라 하버드 가는 거 아니야, 하버드? 아유, 그렇게 비행기 태우지 마요. 왜? 받을 건 제대로 칭찬받아야지. 비행기? 비행기 타는 거야? 뭐? 세라, 비행기 타고 싶어? 네, 저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러고 보니, 여보, 이번 여름에 휴가 내서 다 같이 여행이나 가자. 베트남 어때? 갑자기요? 그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어머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해요. 우와, 그럼 진짜 비행기 타는 거예요? 아싸, 미연이한테 자랑해야지. 미연이가 자긴 비행기 100번 타봤다고 자랑했거든요. 100번? 하하, 그럼 고모부는 1000번 태워준다고 했다고 가서 자랑해. 네, 아니 10,000번 태워준다고 할게요. 어머, 어쩜 둘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아. 누가 보면 진짜 부녀인 줄 알겠어. 마음으로 세라 생각하는 사람으로는 내가 1등일 거야. 그렇게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해외여행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낯익은 누군가를 마주친 거예요. 그 남자는 뻔뻔하게도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 담벼락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바닥에 비벼 끄고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볼 일은 없을 텐데요. 돈 줬다고 땡은 아니지. 내가 최경미한테 귀한 걸 하나 맡겨놨는데 도통 돌려주려고 하질 않아서 말입니다. 귀한 거요? 뭘 말입니까? 당신이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경미가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게, 나한테 가져갈 게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잠시만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무슨 욕심이 났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렇게 그게 정정당당하게 가지고 싶으면 그만한 값을 내라.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손 털고 가겠다. 너무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이 뻔뻔한 게 그 뒤로 내 연락을 씹어. 그러니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체 그게 뭔데요? 내가 경미한테 가서 돌려받아 올게요. 경미한테는 내가 더 좋은 거 사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가서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대체 그게 뭐냐고요? 세라. 네?
최세라, 내 딸.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뻔뻔하고 모렴치한 것도 정도가 있지요. 어떻게 이젠 처조카까지 들먹이며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고요. 저는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힘껏 날렸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주먹을 가볍게 피했고 애초에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거리를 두고 그러더라고요. 최경미, 그렇게 좋은 여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현모양처 그거 다 쇼라고. 아마 당신 그 여자 실체 알면 지금 그 주먹 그 여자한테 휘두르게 될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더는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당신 최경미 앞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한번 떼본 적 있어? 뭐요? 그거 참 볼만할 텐데. 남자는 저를 보고 기분 나쁘게 이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잘 알아보라며 다시 한번 빈정대며 멀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뭐 하느냐고 묻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만큼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남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결혼하는 부부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미리 떼보고 결혼하겠어요. 믿음을 준 상대가 이혼 이력이 있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지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뭐가 흠이며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돌싱도 상관없는데요. 아내가 굳이 저를 싱글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결혼할 이유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처조카에게 눈길이 갔죠. 그 남자 말대로 아이가 아내의 친자식이라면 그걸 숨기기 위한 결혼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요. 당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서 그런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빨리 잘래요? 지금 바로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요. 아내는 제 말에 곧장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욕조에 물이 쏟아지는 소리도 들렸죠. 그 남자는 현모양처 노릇하는 게 쇼라고 했지만 저렇게 완벽한 쇼가 어디 있나요? 그게 쇼면 우리나라 영화제 여우주연상은 아내가 받아야죠. 저는 그 일로 며칠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아내 앞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 완벽한 행복이 와장창 산상조각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아까 팀장님 앞으로 온 퀵이에요. 퀵? 회사 동료는 저에게 노란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선뜻 열어보기 쉽지 않았어요. 제게 그것을 건네준 과장이 이상하게 쳐다보기에 서류 봉투를 가지고 비상계단으로 나왔죠. 애초에 같은 공간에 아내가 있었으니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저는 조심스레 서류 봉투 입구를 찢어 열어보았습니다.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죠.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메모지 한 장과 아내의 과거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20대 초반부터 그 남자와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어린 초조카를 품에 안고 있는 사진도 많았죠. 메모지에는 결혼을 취미로 하는 여자 사진 더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우원호 팀장님. 봉투에 다 보내려니 너무 무거워져서 말이야. 나는 글귀와 함께
번호 하나가 남겨 있었죠. 저는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 길로 행정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혼, 그건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아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정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총 3번의 결혼 이력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20살부터 짧으면 9개월, 길면 3년의 결혼 생활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에 결국 그 남자가 남긴 번호로 연락했죠. 이거 대체 뭡니까? 3번의 결혼에 3번의 이혼이요? 거봐요. 내가 볼만할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중에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데요. 애가 지금 8살이 되었는데 애가 태어난 시기랑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혼한 시기도 안 맞고. 참고로 나는 거기 없어요. 뭐라고요? 최경미,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 무정자증이었거든. 물론 최경미는 그것도 이혼 직전에 알았지만 나랑 바람나 이혼당하고 그 뒤로는 한 3년 나랑 살았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애 버리고 나간 년이에요, 그게. 경미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랑 바람 피워 이혼당했던 거라고요? 그도 모자라 애도 놓고 나가고요? 세상 참 좁아요. 그래도 애 엄마라고 내가 마음 먹고 찾으려 하니 찾아지더라고. 내가 그만큼 키워놨으니 잠시만이라도 좀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양심 있으면. 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쪽이 넙죽 받아준 모양이지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경미 전남편, 아니 사실혼 관계의 남자다 이겁니까? 오빠 친구가 아니라? 오빠? 무슨 오빠? 설마 최경미 그게 오빠 있다고 해요? 경미 오빠 없어요. 여동생 하나 있지. 결혼했다면서 왜 그것도 몰라요? 여동생? 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본 적도 없어요. 그거야 당연하지. 그 집구석에서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그나마 여동생 하나거든. 가족이랑 연 끊고 뉴질랜드 가서 살걸요? 저는 남자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뜯기 위한 쇼였다? 아니면 남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믿겼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님은 오빠의 존재를 시인하며 용서해달란 말까지 했고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쪽이라면 그 남자 쪽일 확률이 더 높았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아내의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했으니까요. 예상은 했겠지만 내가 썩 질이 좋은 인간은 아니에요. 이번 결혼은 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 잘 사는 것 같길래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 했거든. 내가 평생 묻어두려고 했죠. 야금야금 빼먹을 게 있으면 기꺼이. 근데 경미 그게 변했더라고. 얕은 협박은 먹히지도 않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당신한테 폭로할 거란 생각을 못해 그런 것 같진 않거든. 아마 최경미 당신 엄청 믿은 모양인데. 뭐라고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져도 당신이 용서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겠어요? 호구라서. 이봐요. 듣자 하니 40 넘어 띠동갑인 최경미랑 어렵게 한 결혼이라면서요. 그거 듣고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 그 전 남편들은 최경미를 그렇게 왕비처럼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최경미가 당신 만나고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진작 나이 많은 남자 만나볼걸. 하하하. 그 입 안 닥쳐? 그쪽한테는 원한 없는데 유감이네. 근데 최경미한테 좀 전해줘요.
나 배신하고 애 놓고 가놓고 혼자 평생 행복하려고 했냐고. 그러게 1억 먹고 떨어지겠다고 했을 때 주지 그랬냐고. 참 멍청해요. 그쵸? 남자는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자 메시지로 아내와 함께 살았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분노하며 아스팔트 바닥에 휴대전화를 내던져 버렸죠.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어찌나 분노가 일던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바로 그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던졌습니다. 아내는 움찔하더니 그것을 주워 읽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미안해요. 미안?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겨놓고 결혼해놓고 미안? 이거 사기 결혼이야. 알아? 이걸 밝히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했겠어요. 아내는 덤덤히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끼어들지도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지켜보고 계셨죠. 아내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다 사실이에요. 철없던 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부모 허락도 없이 혼인신고해서 살았어요. 같이 산 것도 아니고 9개월 혼인 상태 유지하다 이혼했고요. 그 뒤에 대학 때 만나던 사람이랑 결혼해서 1년 살다가 이혼했고 첫 번째 직장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다가 그때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세라 아빠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가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지만 흐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얼굴이었어요. 집에는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딸은 창피하다면서 그 딸이 벌어다주는 돈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뿐이라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예요. 당신이면 나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당신 오빠도 없다며. 장모님도 당신한테 오빠 있는 듯이 이야기했어. 그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부탁했어요. 당신이 모든 사실 알게 될 것 같으니까 나 이혼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만약 내가 이혼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순조롭게 보냈던 생활비도 없으니까. 참. 미안해요. 미안한데요. 나 좀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돼요? 뭐? 살고 싶어 그랬는데. 당신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그랬는데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냐고요. 3번 결혼해 이혼한 사실도 숨기고 애 아빠랑 바람나 이혼당한 사실도 숨기고 자기 애라고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꼬박꼬박 애한테 고모란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었다? 당신,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당신 대체 정체가 뭐냐고? 사람은 살려고 거짓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안 밝혀졌던 것뿐이지. 당신은 거짓말 안 해요? 나만큼은 아니어도 당신도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적어도 내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숨길 만한 과거는 없어. 당신은 나를 기만한 거야. 당신의 과거에 상처받게 될 나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아내의 삶, 며느리의 삶, 엄마의 삶, 그걸 다 손에 넣고 싶었던 욕심만 앞세웠던 거지. 여보. 나가. 내일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죽은 듯이 살게요. 뭐든 하라고 하는 대로 할게요. 그래, 애도 낳을게요. 2, 3,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제발 그만 좀 해. 나를 대체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 그래? 여보. 그 여보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나 당신한테 호구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필요에 한 결혼이어도 적어도 존중과 사랑은 있을 줄 알았지.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여보. 어머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제발 저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대체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경미야. 네가 그동안 우릴 속인 거냐? 어머니,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는 아내의 울음소리도 듣기 싫고 꼴도 보기가 싫어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장 이혼해주지 않으면 여러 제목을 샅샅이 들어 고소하겠다고 하니 결국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아내가 남자에게 협박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말대로 저를 믿었던 것도 맞았어요. 2천만 원을 내주고 나서 그게 끝이길 바랬는데 남자의 욕심이 끝도 없었던 것이죠. 그대로 가다간 1억이 아니라 주기별로 돈을 내주게 생겼구나 싶어 오기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던 것이고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내와 이혼 후 다시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집에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이혼도 했고 아내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거니와 남자에게 줬던 2천만 원까지 받아냈는데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죠. 아내에게 헌신했던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남들과 같은 평범한 결혼 생활이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죠. 남에게는 그렇게 쉬운 사랑이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한 결혼인데 40 후반에 접어든 시점에 이혼남이 되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진짜 사랑이라는 게, 평범한 삶이라는 게 옥이 나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